안녕하십니까. 호기심만 많은 남자들의 두서없는 이야기 우물박 개굴입니다. 개굴. 이야. 네, 싸먹거래입니다. 네, 보십니다. 네, 삼고입니다. 지금 텐션 너무 좋아가지고. 좋아요. 그렇습니다. 형 약을 했나 그냥. 제가 촬영을 했는데 지금 한번 날라가서 네, 40분짜리 녹음이 날라가가지고 다시 제 하고 촬영을 이제 들어가는데 한번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까 했던 대로 안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정보가 나갈 수 있다. 그렇죠. 네, 이제 생각난 대로 말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양쪽에 빡대가리들이 많이 알 수도 있다. 그렇죠. 자, 오늘 주제가 뭐죠? 예, 오늘은 바로 문묘 18년 중에서도 조선 시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여창보다 나이는 4살 어리지만 순서로 보면 배양 순서는 이제 김갱필이 먼저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환원당 김갱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좋습니다. 김갱필. 김갱필은 이제 그 서흥 김씨예요. 서흥 김씨. 우리가 아까 녹음 때도 얘기했지만 황해도죠, 황해도. 그렇죠, 황해도죠. 황해도에 있는 황해도 서흥이고. 김씨고. 그래서 이제 서흥 김씨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네이버에 예전에 한번 검색할 때 어떤 분이 이제 내가 서흥 김씨가 과연 양반이냐 이렇게 물어봤던 이 에피소드도 있군요. 김갱필의 김필이 가문인데. 자손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 때는 한 집안에 문묘 18년이 나왔다. 그럼요. 그거는 그 뭐고 명문가에 속합니다. 상원급제 한 여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 3명이 나오는 것보다 더 높은 게 이제 문묘가 나오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또 이런 얘기 할 일이 있으면 나중에 할 얘기인데 사실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묘와 종묘에 동시 배양된 분이 있단 말이야. 종묘예요. 종묘사직. 그렇죠. 종묘와 사직 할 때. 그 종묘는 이제 왕의 위패를 모신 데가 종묘잖아요. 그렇죠. 그 왕의 위패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왕의 위패에다가 함께 뭘 모시냐면 그 당시 그 왕과 함께 최고의 치세를 다스렸던 신하들도 뽑아서 선정해서 같이 올리는.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종묘 배향 공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왕만 올라간 줄 알았어요. 근데 문묘와 종묘가 같이 올라간다? 와, 대박이네. 엄청난 일. 박살. 아니 그런 분이 이제 18년에 있다. 문묘 18년도 있죠. 몇 명 계십니까? 얼마 극소수죠. 그 중에서 이제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광산김 씨의 김집. 김집. 광산김씨 아십니까? 맞아요. 제가 김집 14대손이거든요. 뭐 족보 사신 거 아니에요? 입조심하란 말이야. 나쁜 말 나가는 것 같은데. 집안을 모욕했다 이거. 머리를 깨버릴라.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옛날에 그 명문 그래서 사망갑족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제 뭐 문묘도 굉장한 또 영광인데 거기에 종묘 배양, 문묘 배양이 동시에 이루어진 집안이면 김집.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명문가를 선정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따질 게 많아요. 어떤 이제 그런 거고 어쨌든 우리가 문묘 배양이 일어난다는 거는 그 집안에서는 엄청난 일이다. 그 중에서도 대사다. 그러니까 이제 서흥 김씨 어디 가서 내가 서흥 김씨다 그러면 충분히 자랑스러워하셔라. 문묘의 배양. 우리 잘 없는 김씨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헷갈리죠. 사실 뭐 어디 가서 경주 김씨, 김해 김씨 이런 건 흔하니까. 저도 아는 애요. 전주 김씨. 네네네. 대한민국에 지금 5만 명. 5만 명. 뭐 대한민국에 5만 명이지만 북조선에는 고조내래 많잖아요. 아니 북조선에 얼마가 있는지 몰라요. 백두혈통만 이제 그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대단하지 않아? 우리 집안이 백두혈통이라는 거. 그게 더 대단하지. 저 간첩 아닙니다. 김정일 개. 네네네. 그런 또 싸구려이 말을 담지 말란 말이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 자 어쨌든 이제 그 김갱필이 바로 서흥 김씨고 서흥이라는 데가 황해도 서흥이라.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본관이라고 얘기하면 본관은 반드시 뭐다? 지명? 그렇지, 지명이다는 거지. 지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김갱필 같은 경우에는 서흥 김씨가 되고 자가 대유라고 합니다. 대유. 자도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 20대. 성인식 후에 이제 받는. 그렇죠. 그렇죠.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 명을 받죠. 명. 그런데 명을 좀 더 존귀하게 말하면 이제 휘 이렇게 얘기하죠. 휘는 이름을 얘기하는 명, 휘. 그건 이제 이름이고 태어날 때 받아. 그런데
이제 휘나 명 이름이란 건 우리가 옛날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네. 거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왕만 그때 부르다. 당시에. 이름 논 이런 게 있어요. 네. 이게 항상 있어 왔었어. 근데 지금 없는 거지. 그렇죠. 네, 네. 현재 와서. 현재 와서. 그래서 예전에 뭐 고종도 뭐 개똥이라고 불렀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천하게 불러야 오래 산다.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고. 개똥, 소똥이. 이름이라는 건 제가 볼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들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물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어떤 존귀함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그러니까 예전에 뭐 우리가 그 성은 더더욱 없었고 네. 네. 이름도 막 짓는 시대에 내가 어떤 한 좀 존귀한 사람이라면 그 이름이란 게 얼마나 귀하겠어.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함부로 불러. 그런데 이제 그 사상이 백성들한테까지 다 퍼지면서 네. 이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귀하게 생각하게 됐고 네. 태어나면서 이름을 지었다가 이게 명. 옛날에 또 일찍 죽었다고 막 생각해봐. 지금이야 뭐 맹장 걸리면 맹장 수술 어릴 때 바로 받아버리죠. 그렇죠. 요즘은 뭐 태어나면서도 한다며. 그렇죠. 근데 이제 옛날에 맹장 걸리면 이거 큰일. 그냥 가는 거지. 맹장 맞아. 저도 맹장 수술 고등학교 때 했단 말이에요. 하셨구나. 근데 외과 수술이 없던 시대에 뭐 그러면 생존율이라는 게 그렇죠. 허준이 없었구나. 허준도 맹장 수술을 외과로 못 하시나? 그러니까 침술로 이제 딱. 침술로 맹장을 떨어뜨려 버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에 이제 생명이 오래 못 가는 일이 많이 생기죠. 네. 네. 복막염 터져서 또 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 별의별 병이 다 걸리니까 네. 또 평균 수명이 짧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름에 대한 아주 또 오래 살라고 하는 수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무사히 관례가 돼 성인이 됐단 말이야. 네. 그러면 그때 다시 태어나는 거지. 자를 받고. 그럼 자를 받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자라는 걸 받고 그런데 나중에는 또 자도 함부로 부르면 안 돼.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어로 네 이름이 뭐냐 하면 너의 명자가 뭐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什么你的名字 진짜 중국말 맞아요. 什么 뭐냐 너의 민즈 명자. 네. 그래서 이름명 자자 명자 이름을 명자라고 아직도 중국에서는 얘기하잖아요. 什么你的名字 그래서 이제 명과 자가 이름에 속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런 자까지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하니까 이제 별명을 짓는 거예요. 호. 그걸 호라 그래. 네. 근데 이 호는 내가 짓거나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어주거나 하는 건데 네. 네. 그런데 국가에서 호를 내려주기도 한다고. 그렇죠, 그렇죠. 위대하신 분들에게. 시호. 그렇죠. 그걸 그렇지 시호라고 하는. 문경공. 그렇지.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국가에서 내려준 호가 뭐다? 불멸의 불멸의 이순신. 불멸의 이순신. 불멸이다. 불멸. 충무공. 그렇지. 충무지. 네. 충무. 그래서 나라에서 내려준 호가 시호가 바로 충무. 충무다. 그런데 이제 무자는 주로 어디 들어가냐면 이제 무신들에게. 무신들. 근데 이제 김경필 같은 문신들에게는 문자가 많이 들어요. 네네. 네. 그래서 문경공이다. 문경공. 그래서 이제 시호까지 문경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문경에 사시나? 죄송해요. 가겠습니다. 자, 진행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성인이 돼서 받은 자가 뭐냐? 네. 대유라는 이름이죠. 대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지금 남아 있는 고전들 중에 뭐 김대유와 함께 천왕봉 오롤라 뭐 이런 글들이 나오면 네. 이때 대유는 김경필을 말하는 네. 거. 자로 부르는 거죠. 그렇구나. 성인이 되고 나서. 네. 그리고 가장 유명한 호가 바로 한원당. 한혼당. 한원당. 저 환혼당인 줄 알았어요. 환이 아니고 한. 한혼. 한. 우리 몸 추우면 한기가 든다 할 때 그 네. 찰 한자. 네. 그리고 헌은 뭐다? 헌이 빛난다. 화나다가 아니라 네. 따뜻하다. 따뜻하다. 그래서 따뜻할 헌자. 헌헌하다. 그래서 한혼이라는 게 차고 따뜻하다. 네. 이게 무슨 뜻이다? 차고 따뜻하다. 왜 모른 척하지? 아까 방송하면서 다 얘기해줬는데 왜 또 모른 척하는 거야? 왜 모른 척 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잊어버리면 금붕어에 속하는 지능이. 네, 환혼 이제 겉은 차갑고 속은 따뜻하게. 마음은 따뜻하고 마음은 겉으로는 따뜻하게. 이제 겉으로 행동은 철두철미하고 냉철하게 하고. 그렇지, 네. 그렇지.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겉은 아주 냉정하고 냉철하게 딱 날카롭게. 보고, 그리고 어떤 이익이 다가왔을 때 내가 덥석 물지 않고, 내가 얼마나 좀 더 가치로운 행위인가를 봐야 되잖아. 네. 그러려면 네네. 사람은 냉철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런데 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생명을 대하거나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따뜻하게. 따뜻해야 된다. 그래서 한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혼이라는 말이 붙죠. 한혼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호가 바로 사옹이라는 호죠. 사옹. 그렇죠. 사옹이라고 하는 옹이라는 게 이제 할아버지를 할아버지. 옹. 노인 이제 노인. 네. 노인 옹자고 사는 이제 도롱이 사자라고 합니다. 도롱이. 그 비 올 때 입는 옷.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도롱뇽. 예. 아무 생각이 없어요. 대단한.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올 때 입는 도롱이라는 거를 걸친 노인이다. 이런 본인의 별명을 지었던 거죠. 이건 누가 지어준 겁니까? 본인이 지었죠. 아 본인이 사옹. 네. 오케이. 사옹이라고 지었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지은 사옹이라는 그 의미가 왜 도롱이 입은 노인인가라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이제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드라마나 비 오면 이렇게 입고 있는 옷. 지프로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판초우이 같은. 맞아요. 네. 집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엮어서 만든 옷이 바로 사옹이죠. 일종의 조선시대 우의 같은 거죠. 그죠? 그건 도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모자는 갈모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롱이를 입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옷이 안 젖어요. 안에 있는 옷은 안 젖고 겉에 있는 도롱이는 젖고 이제 옷이 젖는단 말이야. 네. 그런데 그러면 왜 도롱이를 입은 노인이라고 말했을까? 라는 거지. 겉은 젖고 안은 안 젖고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겉촉 겉바속촉 속보. 근데 이제 사실 좀 그런 생각해요. 요즘 우리가 비닐 우의 입으면 사실 옷이 안 젖잖아요. 그렇죠. 비닐은 안 젖죠. 근데 습하면 젖어. 그건 땀. 땀. 본인 땀이겠지. 네. 자, 근데 이제 그때 지프로 엮은 거를 입고 나가도 사실 비 많이 오면 젖겠어 안 젖겠어? 젖을 것 같아요. 아니 난 그래도 젖을 것 같아. 네. 그지? 옷이 젖었을지 뭐 안 젖었겠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의를 입은 노인이라는 게 어땠을까라는 거지. 그러니까 김갱필이 본인이 이제 사옹이라는 호를 만들고 그 사옹의 호를 만든 걸 이제 밝혀놓은 글이 있다고. 이렇게 대해서 비록 큰 비를 만나서 겉은 젖을 망정 속은 젖지 않겠다. 속옷.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러니까 가진 풍파도 그렇지 이겨내고 풍파한 거지. 나의 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겠다. 내 뜻은 내가 굽히지 않겠다. 뚝심 있게 나아가겠다. 주변에 그 모진 고문을 당해도 고문 갑자기요? 몰라. 큰 비가 바로 고문으로 바뀐다. 이게 되게 외압을 많이 겪은 사람이야. 심리적인 특징 같은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야. 맞아.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걸리고 얘기할 때 난장이 놀라본다 하셨다. 그때부터 좀 사람이 그죠? 이상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에서 큰 비를 만난다. 네. 큰 비를 만난다는 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인생에 큰 비를 만나도 나는 그 비를 다 피해 다니겠다. 피할 수는 없지. 아니 뭐 처마 밑으로 가겠다거나 뭐 우산을 쓰겠다 많을 수 있지만 내가 그 비를 만나도 겉을 젖을 지연정이라고 얘기하잖아. 네. 나는 거기서 이 사람의 삶의 철학이 있는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끊임없이 나아가겠다라는 같은 느낌인데 처마 밑에 가면 사실 나아가면 멈추게 되잖아요. 네, 내가 서야 되고 밑에 숨어 있어야 비 맞고 그냥 나아가겠다. 근데 나는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뚝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겠다. 정도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심지냐라는. 쉽지 않지. 그러니까 비를 피하는 게 아니라 비록 큰 비를 만나서 겉을 젖을 망정이라는 거를 깔고 가는 거야. 이 호의 의미에는 겉은 젖는다. 어차피 젖는다. 그렇지만 내 속은 젖지 않겠다. 네. 이게 이 사람이 사옹이라는 호를 만들어 본인에게 붙인 이유인 거지. 저 뚝심 있는 분이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큰 비를 만나나 안 만나나? 만나지. 만나죠. 그래서 사람은 뭘 잘해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된다. 뭐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렇지.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다. 그렇죠. 호를 쉽게 짓지 마라. 좋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속을 젖지 않게 했죠. 네.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제 그 무오사 처음으로 발생한 사화 유배당하죠. 유배를 당했다가 두 번째로 발생한 사화에서 효수가 된 목이 그렇죠. 기해안 가 있는 사이에 그런데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수염을 입에 물고 했던 말. 수집 소학 봤는데? 수지라면 그 유명한 건축학개론?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 수지는 맞아. 네. 그 뒤가 생각이 안 나네.
수지 타산이 안 맞다. 아니 수지 불모. 야 여기서 우리 이제 이 엄청난 학식이 드러나는 봤는데도 모르겠다. 수학에 왜 이제 내 몸 부모가 나으셔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뜻에 수지 부모 저 있는데 뭐지? 한 6-7글자 되는데. 그러니까 수지 부모 발모 하야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 그래 신체 발부 수지 신체 부모. 발부만 떠오르면 뒤에 수지 부모가 떠오르는데. 맞아. 불감 회상이 효지시야요. 그렇죠. 불감 회상. 그렇죠. 불감 하지 말라. 감소하게. 막 말이 이까지 나오는데 머리에서 막 아니 정리가 안 돼? 내가 소학을 봤거든. 봤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짜증나네. 웃기다 옆에서 보니까. 보고 오신 거예요? 소학 봤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런 느낌. 사자 소학 봤다고. 사자 아예 안 소학. 보고 온 사람이랑 사자 소학. 김경필 소학 동자라 그래서 소학을 본 사람이야. 근데 비슷해. 나 뭐 한 거야? 그러니까 신체 발부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몸 그 털까지 그죠? 네. 우리가 털까지 이렇게 우리 몸에서 난 것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그치. 불감해상, 그죠? 회상. 상하지 하면 안 된다. 감히 상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효지시야요. 효의 시작이다. 시작이다. 그렇지, 효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김경필이 딱 돌아가시기 전에 딱 수염을 물고 수염에 입에 딱 물고. 그렇지. 목이 떨어지니까.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불감해상이다. 그러고 하면서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실 때까지 소학으로 가셨다. 네. 그렇게 가신 이유가 뭐다? 바로 속이 젖지 않는 거. 뭐로 안 젖었다? 소학의 사상으로 젖지 않았다. 소학 동자라고 또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소학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소학대로 산 사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옹이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인생에도 모르겠어요. 뭐 비가 많이 내렸을 거 아니야? 각자 전부 많이 다. 내렸죠. 그렇죠. 뭐 인생에 파도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속이 젖었어요, 안 젖었어요? 저였죠. 그 약 먹지 않아? 축축합니다. 약 먹고 있잖아. 그래서 축축합니다. 속이 젖어서 약 먹는다니까. 와, 방송을 못 하겠는데. 너무 찐통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답을 못 하겠다. 아이 뭐 솔직한 방송 아닙니까 우리? 그건 맞지. 그건 맞는데. 뭐 어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살면서 일어난 그죠? 많은 풍파를 겪게 되고. 그럼요. 약 먹어야지. 그럼요. 그 약을 먹는다 이거니까 이제 그렇지. 다른 도움을 좀 구한다. 그래. 이 진작 소학을 봤었으면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그러니까 텐데. 참 안타까워. 봐도 기억 못 하는데요, 뭐. 야, 너 기억해봐라. 씨. 그래서 저는 안 보고 오잖아요. 야, 삼강 오륜이 나온다고. 진행하시죠. 네, 그렇게 해서 네. 자 일단 이 김경필 같은 경우에 서흥 김씨고 증조 할아버지가 결혼을 했는데 네. 처가댁이 경상도 현풍이었다고. 현풍. 지금 대구 그 현풍 있지 않습니까? 달성군 현풍읍. 그렇죠. 현풍면. 면인가? 뭐 어쨌든. 이때는 현풍이 대구와 경상도일 수도 붙어 있죠. 있는 경상도 현풍 따로였는데 지금은 통합돼 대구로 예. 이제 포함돼가지고. 그 어쨌든 이제 경상도 현풍이 부인 또 고향이니까 뭐 옛날에는 결혼하면 처가 쪽으로 많이 내려왔었다고. 네. 그렇게 이제 이주를 한다고 현풍으로. 네. 이주를 해서 그 이제 그 주 세력의 근거지가 돼. 그런데 이제 증조 할아버지 때 현풍이 내려왔다가 할아버지가 김소영이라는 할아버지 이제 그 김경필의 할아버지가 누구 사위가 되냐면 그때 당시 조선이 건국될 때 이 개국공신 조반의 사위가 된다. 그러면서 어디로 올라가겠어? 한양으로 서울. 가야지. 인서울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안은 증조 할아버지를 이어오면서 세력 기반이 중앙과 지방에 동시에 걸쳐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서울과 집이에요. 경상도에. 그렇지. 좀 서울과 많이 경상도. 오갔다고 하시더라고. 많이 오가죠. 그래서 결국 그럼 할아버지가 이제 사위가 되면서 저기 인서울 하잖아. 네. 한양으로. 인서울 하면서 아버지 때부터 김경필이 살면서 김경필이 태어난 곳이 바로 서울에서 태어난. 그렇죠. 서울 지금의 정릉. 정릉. 정릉에서 태어나는 거지. 정동. 정동. 서울 정동. 서울 정동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필이 서울 정동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정동에서 태어나서 정동에서 이제 살게 되겠지. 그런데 이제
자기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개국공신의 사위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 집안도 셌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김경필 태어났을 때 얘가 얼마나 막 살았겠어. 아, 그렇죠. 그 일화가 있죠. 일화가 있죠. 네, 그렇죠. 유명 일화가 있잖아. 저작거리 가가지고 채찍으로 막 두부 뿌라보고. 그렇죠. 기분 나쁘면 때리보고. 그렇죠. 다 똑같애보고. 그래서 김경필이 저작거리에 나오면은 상인들이 다 도망갔다. 그래서 네. 좋은 말로 하면 뭐다? 호연지기가 어려서부터 호방했다. 기백이 좋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뭐 기록들 네.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려서부터 호방하고 끓이낌이 없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제 망난이었다. 아니 이거 그렇게까지 표현할 거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만큼 이제 이렇게 호방한 사람이었다. 네. 저작거리를 두부 다 돌면 부수고 댕기고. 사람들도 때리고 물건도 부시고 네. 이런 거 많아서 악동이네, 악동. 악동이었다. 악동이다. 장꾸. 장꾸였다. 장난꾸러기였다. 장난이 좀 심하네요. 다 몰아줬겠지 집안에서 상인들한테. 또 이런 성격이 이래야 공부를 아주 잘할 수 있다고. 그렇지, 호방함이 있어야지. 하나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에 빠지면 거기서 못 나와.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김경필이 스스로도 얘기하죠. 나는 남들보다 늦게 공부를 시작하게. 네, 이렇게. 늦게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요 집안이 이제 김경필 집안이 또 내려온다고 현풍으로. 네. 지역 세거지 쪽으로. 네. 이 김경필도 내려왔다가 본인이 이제 한 뭐 19살, 20살 요때쯤에 네. 그 대구에서 멀지 않은 함양이라는 곳에 함양. 그 함양 지방간으로 오는 사람이 바로 김종직. 전필제 김종직이라. 그렇죠. 그래서 찾아가서 공부를 배우게 됩니다. 네네. 네. 그럼 그때 만났던 친구가 바로 정여창. 정여창이요. 저번 시간에 했던 정여창입니다. 네. 4살 차이. 그렇지.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 김종직이 이게 김경필을 가르쳤는데 김경필이가 고민이 너무 많은 거야. 예. 무슨 고민이 많았겠어? 김경필이 고민이 많았다. 김경필이요? 김경필이 고민이 너무 많은 거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 공부를 너무 늦게 시작했다. 그런 거지. 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자기 친구 여창이나 막 이런 애들 뭐 물론 나이는 본인보다 10살 어리지만 김일손 이런 애들하고 다 같이 공부할 거 아니야. 네. 근데 막 공부하는데 본인이 막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야. 네. 김종직이 그때 스승이잖아. 네. 다 눈치 깐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단 말이야. 경필아 뭐 때문에 힘드니? 막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야. 자가 네. 주변 하고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해보니까 막 늦게 시작한 만큼 사실 뭐 이렇게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았을 거야.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다 얘기를 했겠지. 네. 그래서 김종직이 했단 말이야.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늦고 빠른 건 없다. 그래서 나는 새벽에 닭이 울 때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책을 읽는다. 그런데 하루도 그러지 않고 실천에 힘쓴다면 크게 발전할 거다. 너도 나 따라 해볼래?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닭이 울 때 일어난다고요? 그만 새벽 4시쯤. 그쯤 울더라고. 그러니까 3, 4시에. 한 3시, 4시쯤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거 너무 충격인데? 못하겠네 나? 안 되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런데 나도 한번 해볼까 진짜 그렇게? 해서 하기 시작하는 거야. 네. 말씀했던 것처럼 호방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호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얘기했겠지. 이 호방함을 이제 그 기운 발동해가지고 나 진짜 그러면 나 저거 어기지 않고 나 선생님이 하는 대로 나도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자기도 그때부터 시작해. 그래서 뜻을 세워. 그때 김경필이 세운 뜻이 그거야. 나는 남보다 늦게 시작했으니 더 열심히 해야지. 입지했네요. 입지를 한 거지. 네. 이때 그 얘기를 듣고 입지를 한 거야. 그래서 시작했는데 김경필이 얘기했죠. 나 초반에 너무 힘들었다. 몇 번이나 때려 죽으려고 했다. 맞아. 안 되더라. 맞아. 이거 뭐 처음엔 안 되니까 막 집안 사람들한테 얘기했겠지. 첫 닭이 울면 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일나겠어? 노비들이 제일 먼저. 그러니까 살아있는 알람시계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야, 나 깨워 이렇게. 김팀장님? 김팀장님? 고맙습니다. 근무 시간입니다. 그 근무 시간이라고 막 새벽에 김 병장님 깨웠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깨운다고 뭐라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예스키야. 예스키야. 뭐 이렇게 왜 깨워? 닭이 울었습니다. 웃긴 소리 하시면 해도 안 떴는데 닭이 울어. 막 이렇게. 하지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매일 진짜 지킨 거야. 어이구야. 그렇게 일어나서 바로 세수하고 책을 읽기 시작한 거지. 그런데 김경필이 나중에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쭉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책을 읽었다. 자동으로 깨지더라. 하면서 했던 말 저절로 일어나게 되더라. 그렇게까지 실천을 해버린 거지. 대단하네. 이게 이제 김갱필이 본인이 늦게 시작했음으로 인해 남들보다 더 뜻을 세우게 된 이유인 거지. 근데 나는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공감되네요. 왜냐하면 뭐든지 이게 너무 일찍 시작하면 이게 익숙해질 수는 있어 빨리. 그런데 한계를 넘어서는 게 힘들어.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계라는 거는 이게 세게 뭐가 부딪혔을 때 그걸 극복하는 마음의 그 회복성 같은 거거든. 근데 김갱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인이 얼마나 간절했을 거라고. 네. 이게 막 딱 부딪혔는데 보니까 남들은 막 하늘천 따직 하는데 막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막 이랬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비유가 좀 극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한계를 느낀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막 우리가 3명이서 공부하는데 막 2사람이 막 대답 막 하는 거야. 맞습니다. 뭐 그건 대가 뭐 이렇게 대답 막 하는데 나 혼자 속으로 막 이게 막 미치는 거야. 답답하지. 답답함이. 그러면 내가 더 간절하게 된다. 네. 그럴 때 이 부딪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노력을 나는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늦게 시작했고 그 벽이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했으면 항상 낮은 벽을 넘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씩 쌓이니까 큰 힘듦을 겪지 않고 넘어서거든. 근데 사람이 살면서 이게 늦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겪으면 매우 높은 매우 높은 벽을 만나게 된다고. 그렇죠. 그럼 둘 중에 하나야. 포기하거나 어떻게든 넘어서거나. 근데 김갱필 같은 사람은 그걸 한번 넘어서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한번 못 겪어봤는데 제 친구 중에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엄청 놀다가 갑자기 나 경찰 될래 라고 생각하는데 미친 듯이 공부하더라고. 근데 맨 처음에는 선생님 질문에 대답도 못했던 애고 뭐 공식도 몰라서 뭐 아무것도 못하는 애였는데 처음에 엄청 힘들어하던데 진짜 미친 듯이 공부해가지고 결국은 뭐 경찰학과를 간 건 아니지만 법대 가가지고 지금 경찰 됐거든요. 네. 계속 놀고 학창시절 막 담배 피우고 놀던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험 우리가 삶에서 사실은 뭐 도롱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항상 비가 오는 건 있어. 비가 오지 않을 순 없지. 그렇죠. 항상 큰 비와 태풍은 항상 불어. 그런데 그걸 애시당초 피하겠다가 아니라 피하겠다가 아니라 오면 젖어.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나는 젖더라도 한번 뛰어넘어 볼래. 그리고 내 안은 젖지 않아 볼래. 라는 경험을 여기서 한 것 같아. 인생 초반에. 왜냐하면 그걸 한번 겪었잖아. 할 수 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그리고 그건 항상 힘들지만 넘어서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어떤 난관을 피하지 않겠다는 사상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항상 어릴 때부터 잘 되는 사람이 한번 삐끗하면 못 일어선다고 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의 인생에서 이게 어릴 때 시작했던 바로 이 공부 그리고 여기서 느꼈던 한계, 이 한계를 넘기 위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닭이 울면 일어나서 하던 그 습관이 결국에는 닭이 울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걸 만든 그 행위, 그 행위가 바로 김갱필을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중요한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김종직의 제자가 되지. 돼서 근데 김종직이 이제 그 함양 군수로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거든요. 함양 군수로는 오래 있었어 김종직이. 한 6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김갱필보다 더 이전에 더는 아니고 이제 뭐 정여창이 제자가 되고 그다음에 김갱필이 제자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있고 나서 김종직한테 조금 배우고 이제 김종직은 또 이제 서울로 올라가.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도 과거에 합격해서 성균관 유생이 되지. 그러다 또 입학한 다음에 또 초시가 열려서 또 해가지고 이제 초시 합격도 하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20대를 보내고 30대가 딱 됐을 때 스승이었던 김종직이 2조 참판이 된다고. 2조 참판이면 지금으로 치면 행자부 차관 높은 자리죠. 이 돼. 근데 되는데 우리 선생님이 누구야? 사림의 시조. 그렇지. 사림이잖아. 그때 당시는 이게 어느 때냐면 성종 때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되면서 우리 저번에 했던 게 이제 정몽주였잖아요.
네, 조선 건국. 정몽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정몽주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신진 유림들은 어디로 갔어? 다 이제 지방으로 갔죠. 숨어버렸지. 네네네. 숲 속으로 숨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숲 속에 숨은 선비들이 됐다고. 살인이 된 거야. 그렇죠. 살림이죠. 그래서. 그리고 조선을 건국한 선비들이 있었잖아. 네네. 뭐 정도전부터 해가지고. 네네. 이쪽 계열 사람들은 조선을 건국을 하게 됐단 말이야. 네네. 그렇죠.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뭐 많은 일들은 있긴 있었지만 법전도 새로 경국 대전 막 이런 거죠. 네. 법전도 새로 만들고 나라의 시스템도 새로 하고 수도도 한양으로 옮겼으니까 수도도 그때 정도전이 다 계획한 거 아니야. 네. 그거 다 계획하고 만들고 과거 시험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성계가 유명해진 이유가 고려 때 왜구와의 전쟁, 네. 그리고 저 여진족과의 전쟁 네. 이런 데서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때 당시 조선이 건국될 때 중국에는 뭐가 건국됐다? 명나라도 건국됐다. 네. 그럼 사절단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 그렇지. 우리 조선 시대 초기 때 조선을 건국했던 이 선비들, 이때 관료들은 굉장히 실무에 뛰어났을 거라고. 정치적으로 그죠. 정치적으로 네. 굉장히 뛰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막 과거 제도도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지, 외교도 해야 되지. 막 그때 사람들 막 글도 잘 적어야 돼. 그 서신 보내고 하려면 소신 보내야 되는데 그 문장 하나 잘못 적으면 이제 전쟁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관료들이 세종대왕을 거쳐서 문종에 이르기까지 이 관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겠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막 진짜 그 사육신, 생육신 이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네. 집현전 학자들 강의한 이런 사람들은 강의맹. 강의맹. 예. 이런 사람들은 진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란 네. 말이야. 그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개혁적이고 그리고 실무적이고. 그런데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게 물론 이제 김경필도 단종 때 태어났지만 이 삼촌이 조카를 죽여버리는 거야. 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버린다. 그렇죠. 내가 왕이 될 사인가? 연산군. 어. 네. 연산군? 응? 성종? 성종? 세조. 아 세조. 답답하다. 답답해. 세종 태세 문난세. 그 세조가 단종을 제거하고 단종을 영월로 유배 보낸 다음에 제거를 해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버린다. 네. 기가 막혀.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월 갔다 왔거든요. 청룡포라고. 기가 막. 거기 이제 섬인데 배 타고 딱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 안에 막 유배 보냈던 그 집이 있어. 기가 슬프더라고. 눈물이 나.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내고 이제 자기는 왕이 딱 됐는데 네. 그럼 자기가 왕이 될 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조선 초기에 그 국가를 이루었던 신진 그 유학자들이 그럼 갈라졌을 거 아니야. 세조를 그렇죠. 도운 사람과 안 도울래. 세종대왕이 어떻게 지켜낸 이걸 너는 배신하냐 이러면서 또 갈라졌을 거 아니야. 그런데 세조가 왕이 되니까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의 힘이 강력해지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료들 중에서도 세조의 이걸 도왔던 그 세력들이 더 큰 힘을 얻으면서 발생하는 훈구파라는 게 발생해. 네. 그 훈구 대신이라고 얘기하죠. 네. 이 사람들 진짜 대신이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세조가 죽게 될 때 자기 큰아들이 원래 세자였단 말이야. 당연히 큰아들이 세자지. 의경세자라고. 그런데 이 큰아들 의경세자가 왕위를 물려받기 전에 죽어버려. 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한테 넘어갈 거 아니야. 네. 그게 애종이야. 예종. 근데 애종도 빨리 죽어버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애종의 아들과 네. 애종의 형님이었던 원래 세자 의경세자의 아들이 남은 거야. 근데 다 어리지. 네. 뭐 월산대군, 애종 아들 월산대군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때 이 중에 왕을 올려야 되면 서열로 따지면 애종 아들이 서열이 그렇죠. 바로 왕의 세자니까. 직속이니까. 근데 그때 이 중에서 누군가 왕을 올려. 서열이 뒤에 있는 의경세자의 아들을. 그게 바로 세조 때부터 권력을 잡았던 훈구파 중에 한 명의 이런 사람들. 한 명의 이런 사람들이 의경세자 아들을 왕으로 딱 올려버려. 그게 바로 성종이야. 성종. 근데 이 성종이 13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단 말이야. 그럼 자기 뒤에 누가 있어? 그 한 명의 한명회와 같은 훈구파들이 있다고. 들이.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러면 자기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성인이 돼가면 이 사람들 견제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어요. 하고 싶으니까 누굴 끌고 오겠어? 김종직. 그치. 사림에서 저 밑에 있던 없었던 애들 불러 올려야 될까요? 네. 좀 신박한 신선한 애들 사림을 땡겨온다고. 네. 그렇게 땡겨왔던 사람이 누구다? 김종직이다. 김종직이었던 거야. 전필제.
그러니까 이제 김종직을 땡겨온다고. 그 밸런스를 맞추고 싶었겠지. 네. 근데 밸런스가 잘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을. 왜 안 맞을까? 김종직이 너무 고든 사람이었어. 살인들은 얘들은 애시당초 뭐 때문에 내려갔어? 의리. 고려에 대한 의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정봉주. 이런 사람들의 사상은 굉장히 관념적이라고. 네. 지켜야 되는 의리, 좀 더 사람의 뭐 천성이 선함, 군자가 되기 위한. 군자 뭐 이런 거라고. 근데 관료로 쫙 있었던 사람들은 생각이 좀 어떨 것 같아? 실리지. 그렇지. 이익을 추구하고 다스림에 있어서 이익과 실리를 중시하는 그렇죠. 사람. 근데 이런 김종직 같은 애들이 올라오니까 부딪히잖아. 네.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고 나중에는 결국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갱필, 뭐 김일손 이런 애들도 이런 분들도 관료로 이제 살인이니까 등용이 되면서 네. 성종과 연산군을 거치면서 여기에서 왕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부딪히는 게 생길 거예요. 파가 갈리고 그러죠. 파가 갈리고 세력이 오가고 균형점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장단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바로 사화라는 거지. 무오사화. 그렇지. 살인이 화를 입었다. 살인이 공격을 팍 받는 사화들이 일어나요. 무오년에. 네. 그렇게 발생한 사화로 인해서 지죠. 그렇죠. 살인들이. 네. 김종직이야 있었던 김일손, 그다음에 김갱필, 정여찬 이런 사람들이 지게 되는 피해를 입는 거지. 진다기보다. 네.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시당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를 입는 이 사화가 발생하는데 이때 결국은 큰 비를 맞고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게 바로 김갱필과 정여찬 같은 사람들. 네. 이렇게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연산군 때 처음에 무오사화라는 게 일어난다고. 네. 그러니까 사화는 제가 따로 정리할게요, 나중에. 네. 사화라는 걸 따로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조광조 때도 일어나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사화의 흐름은 따로 한번 정리하고 어쨌든 그런 흐름 속에서 발생한 큰 비를 맞아야만 했다. 네. 그렇게 일어난 큰 비 속에서 유배를 떠나게 됐고 유배를 떠난 데가 바로 평안도 희천이라는 데였더라고요. 네. 그 평안도 희천이라는 데로 유배를 가게 됐어. 그 곤장 80대 맞고 간 거야. 와, 군디 터졌겠네. 엉덩이 터지지. 80대면 이게 사람이 말이 뭐. 아이고. 궁디 빵빵. 야구 빠다 80대 만다고 생각해봐. 살이 터져. 그렇게 갔는데 그때 평안도 희천의 지방관이 누구였냐면 조원강이라는 사람이었어. 조원광. 조원강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야 김갱필이 왔다고 유배를 보내야지. 해서 간 아들이 조광조다. 이렇게 이제 맥이 이어지게 되는. 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김갱필의 인생이 처음과 끝을 맞이하게 되는 대략적인 부분이 되겠다라는 거고 오늘은 딴 거보다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네. 따로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그 김갱필을 얘기할 때 김갱필의 그 대구 달성에 있는 서원이죠. 유네스코 도동서원이다. 네. 왜 도동서원이라고 합니까? 도가 동쪽에서 동쪽으로 왔다. 동쪽으로 왔다. 네. 그 왜 동쪽으로 온 거예요? 왜 도라고 얘기해? 도가 이제 유교 사상 공자가 서쪽에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거기서 이제 동쪽인 이제 조선으로 왔으니까. 우리 쪽으로 왔다. 쪽 왔다. 도동서원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점인데 네. 도학이라고 하는 성리학을. 네네네. 도학이라고 한다고. 이게 왜 도학이냐가 중요한 거야. 도를 이루기 위한 학이다. 그 도가 뭔데? 길도자다. 그 도가 뭐냐 하는 거야. 도 군자가 되는 길.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왜 도동서원이냐면 이제 그 태계 이왕이 얘기했다고. 김갱필을 네. 도학지종이라 그랬다고. 네. 도학지종. 도학의 종. 끝이다. 마지막이다. 아니. 종.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시작점이다. 저 사람이 우리의 최고 종손이다. 막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최고의 종이다. 근데 왜 김갱필을 얘기했는가? 바로 도학이라는 게 김갱필로부터 어떻게 보면 가장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왜 김갱필이 도학이라는 게 시작되는 건가? 김갱필의 사상이 무엇인가? 그게 여기서 중요한 건데 저는 이제 그 도학이라는 성리학의 그 김갱필이 이제 이루고자 했던 도학의 그 시작점 중에 하나가 바로 지치주의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치주의. 지치가 뭐냐면 그 원래 옛날부터 있던 말이에요.
그 중국 사서 3경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서 네네. 5경 이렇게도 해요. 네네. 주로 이건 전부 다 13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나눠서 그런데. 네. 어쨌든 그 경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그 중에 뭐 서경이라는 게 있다고. 네. 책 중에. 그 서경에 보면 지치형향 가무신명이란 말이 나와. 그게 뭐냐면 지극하게 다스려진. 지극하게 다스려진 데서 나는 향기는 신명을 감동시킨다. 그러니까 잘 다스려진 인간 세상에서 나는 향기가 신명을 감명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신을 감복하게 한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 세상이 잘 다스려지면 신명을 감복할까? 그게 무슨 상관인가 도대체? 신과 인간의 다스려짐이 무슨 상관이길래? 하늘의 뜻과 땅의 뜻? 그걸 하늘의 이치는 인간의 일과 분리될 수 없다. 그걸 똑같다. 천리는 분리 인사라고 하는 거야. 아, 천리. 분리 인사. 그래서 여기서 나온 특징이 바로 뭐냐 하면 기본적인 사상이 천인무관이라 그래. 천인무관. 하늘. 하늘천. 사람인. 없을무. 사이간. 그렇지. 하늘과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사이가 없다. 간극, 사이가 없다. 그러면 어떤 거다? 똑같다. 그렇지. 하늘과 사람이 같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잘 다스려진 건 바로 하늘의 이치가 땅에 표현된 거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하늘 세상, 하늘의 뜻, 천명, 하늘의 뜻은 바로 인간 세상에 펼쳐지는 이상 세계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펼쳐야 돼 이거? 절. 이쁘게. 천명을 알아야겠지. 천명을 어떻게 알게 할 거야? 군자가 돼서. 돌을 터서. 교육. 학업. 그렇지. 옛날에는 이렇게 하늘과 인간이 그러면 합해졌다. 네. 합해진 건 누구야? 군자. 성인인 거야. 성인. 세인트. 성인이 되면 하늘과 인간이 합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과 인간이 원래 같은데 사이가 없이 원래 같은 건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잊고 사는 거지. 근데 내가 이게 하늘에 그걸 타고나야 되잖아. 네. 타고났음을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네. 알아서 내 몸에 낀 때를 팍 지워야 되잖아. 그래서 하늘과 같아진 거 상태가 돼버리잖아. 네. 그러면 뭐가 된다? 성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공자가 그 얘기했잖아요. 야, 뭐라고? 공자 얘기했잖아요. 뭐. 그래서 나는 40에는 부록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50에. 30에는 섰고 40에는 부록했고 50에 처치 천명. 50에는 천명을 알았고 네. 그 다음에 60에는 뭐 얘기하잖아요. 네. 이순 기가 순해졌고. 네네네. 그다음 70에 뭐 했다? 70은 뭐였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 아.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된 거야? 하늘과 하나가 됐어. 하나가 된 거지. 네. 그 상태가 뭐다? 성인. 세인트. 천인무관. 성인이 된 거야. 하늘과 내가 사이가 없어진 거지. 그러면 김경필은 이때 그걸 보고 뭘 느꼈다? 저거 돼야 된다. 이거다. 전부 다 이거 돼야 된다. 이거 돼서 조선을 다스려야 된다. 네. 그러면 조선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야? 왕은 뭐가 돼야 돼? 성인. 그 왕이 성인이 돼야 돼. 그러면 이런 관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다스리는 세상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태평성대에 사는 사람들이잖아. 태평성대. 그러면 그 백성들도 어떻게 돼야 돼? 성인이 되도록. 그렇지. 천인무관. 천인무관의 경지에 달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하지? 수양을 해야 돼. 그래서 김경필 때부터는 개인의 수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돌을 닦아야 돼. 그렇지, 돌을 닦는 거야. 그래서 도학이라 그래. 이 사상이 시작한 거야. 그래서 도학지종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도학지종이 확 완성된 게 누구다? 완성? 이 사상이 완성되는 게 누구다? 태계이왕이다. 그래서 이 도학지종을 누가 말했다? 태계이왕이 말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태계이왕이 약간 그 마음이 있겠지. 김경필 당신이 시작이요. 왜? 내가 그걸 만들었으니까 이루었으니까. 그래서 김경필을 도학지종으로 올려준 걸 수도 있다. 그래, 그 라인이. 이왕이 그래. 난 당신 계열인데 당신이 시작이고 나 때 뭐다?
이렇다. 그런 마인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근세 도학지종이라고 태계 이왕이 김경필을 말했다고. 그래서 김경필로부터 수신, 몸을 닦는 수신 지약을 했고 이로부터 완전한 도학의 시련이 나 이왕에 이르러 완성되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들잖아. 꽤나 멋있네. 꽤나 멋있지. 근데 어쨌든 이 김경필의 사상이 바로 개인의 수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수양을 통해서 하늘과 사람이 하나됨을 실천해야 된다. 그게 우리 성리학이 가야 될 길이다. 그러므로 이 성인이 되는 방법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사회란 게 뭐야? 개인이 모인 거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회 전체를 보지 마라. 개인을 봐라. 어차피 개인이 각각이 수양을 하게 되면 그 수양한 자들의 모임인 이 사회라는 게 얼마나 이상적이냐. 이상세계, 요순시대의 태평시대를 건국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지극하게 다스려진다는 것은 그 다스려짐의 향기가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처음 그 하늘의 뜻대로 가는 거다. 그래서 태계 이왕 때도 나오지만 태극 이런 게 막 사상적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태극이라는 게 뭐야? 태초에 있는 하나의 원리, 도. 근데 이 태극이 무거운 거는 밑으로, 가벼운 건 위로. 그걸 양의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음과 양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태극에서 음양, 네. 이 양이란다고 나눠지는 거잖아. 그 태극은 하나의 근본적인 원리이고 여기서 음과 양이 나오고 네. 그러면 음과 양이라는 거에서 사물이 발생하고 그리고 음과 양에서 양은 수컷이 되고 음은 암컷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수컷은 인간에게 있어서 남자가 되고 암컷은 인간에게 있어서 여자가 되고 그래서 음적인 일이 발생하고 양적인 일이 발생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이 뭐다? 이 하늘의 이치와 같다. 인간 그렇게 발생한 거 아니야? 그럼 인간에게도 태극의 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그 태극의 도는 뭐다? 순전히 맑은 상태. 그게 선이다. 맹자의 성선설. 그 선, 인이 예지가 인간의 몸 안에 있고 그게 태극이고 그 도를 깨우쳐야 되고 그 도를 실천하려면 수양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늘과 같아져야 되는 이치를 만들자. 도학지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지치주의로 발생하는 거야. 근데 들어보니까 정치하기는 힘든 저 느낌이 나네요. 개인을 보는 거라 이게 전체를 보는 게 사실 정치 이런 건데. 그래서 이걸 물려받은 조광조가 지치주의를 심화시켜버려. 그런 다음에 중종반정. 연산군이 막 개판 치니까 그 영화 왕의 남자에서 보면 마지막에 막 들이닥치잖아. 네. 연산군이 파티하고 있는데. 그게 중종반정이란 말이야. 그리고 중종반정이 일어나고 중종이 뽑은 사람이 조광조라고. 그럼 조광조가 왕한테 지치주의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하죠. 당신은 성인이 돼야 됩니다. 중종 미쳐버리는 거. 중종이 미쳐버리는 거지. 그럼 결국은 중종이 다시 누굴 불러올 것 같아? 훈구파. 그럼 훈구파들이 조광조를 어떻게 할 것 같아? 썩으라. 그래서 사화가 일어나는 거라고. 네, 머리 아프네요. 못 버틴다고 이걸. 조광조 못 버틴다고 막. 그때 조광조 당시에 소격사라 그래가지고 막 도교에 그 하늘에 제사 지내는 그런 것도 했다고. 근데 그 도교 거라고 조광조가 끝내 못하게 한다고. 근데 그때 그 대비가 찾아와가지고 말린다고. 조광조한테.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왜 도교 제사 지내는 걸 말렸을까? 못하게 하니까 그걸 말렸을까? 왜요? 왕비가 찾아와서. 믿었나? 도교? 그게 아니라 이 궁녀의 삶이라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야, 간택돼서 왕한테 눈에 한번 들어서 간택되면야 뭐 애기도 임신하고 신분 상승하지. 나머지는 전부 다 무수리 같은 거잖아. 전부 다 막 궁궐하는 여자로 살아야 된다. 근데 이 여자들 왕의 여자로 뽑혔기 때문에 평생 전부 다 시집도 못 가. 그렇죠. 그러다가 옛날에 보면 내시들하고 눈 맞아가지고 막 사건들 발생하잖아. 근데 내가 왕비가 된 사람이면 안다고 그거요. 궁궐의 여자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그럼 이 여자들이 스트레스 풀 일이 뭐가 있어? 축제. 그렇지, 축제. 파티. 카니발. 옛날 축제가 뭐야? 잔치.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면 뭐가 나와? 떡이 나오자. 음식이랑 뭐? 무희.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술이지. 술. 그래. 술. 그러면 이런 도교 제사 지내고 그때 남은 음식 같은 걸로 음식을 먹고 그때 막 이제 공연 보고 한단 말이야. 이 스트레스 이럴 때 한번 푸는데. 연희를 즐기는 거예요, 진짜. 조광조 같은 애들이 와갖고 공자의 도에 맞지 않다. 하지 마이소.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다 폐쇄시키고
오로지 성인의 도로 가야 합니다.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이거 왕비가 와서 말린다고. 야 그만해라 이 자식아 그만해. 우리도 스트레스 좀 풀자. 우리는 야, 이런 것들이 이제 지치주의의 극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예를 김종직 때도 사실 그랬어. 이렇게 실무하고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한다고. 뭐 천문, 지리 이런 거를 잡학이라 그러잖아. 이런 거 사실 얼마나 중요해. 날씨하고 다 계산해야 된단 말이야. 그 농사 짓고 무역하고 하려면 그리고 달력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해. 그리고 뭐 우리가 무기도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잡학이라 해버린다고. 맞아요. 그러면 진짜 군사 우리가 지금도 사실 뭐 군사 행정 다 얼마나 중요한데 맞아요. 외교 문서 같은 거 사실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애들 보고 막 글 쓰는 중인이라 해버린다고. 그리고 사장 시 쓰고 글 문장 짓는 애들은 천시한다고. 경학 이 그 뭐랄까 해야 되나 사서삼경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래버린다고. 그럼 국정이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죠. 그런데 가가지고 막 욕해버린다고. 야 잡학하는 것들아 이렇게. 의리가 중요하지 뭐 사상이 중요하지 이래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성리학의 지치주의가 극으로 가게 되는 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사람의 문제들이. 근데 어쨌든 그건 도학이야. 개인의 수양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의 수양으로 하늘과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하늘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 경지를 이뤄야 되는 거지. 그걸 가기 위해 수양을 해야 되는 거야. 네. 돌을 닦아야 된다. 그리고 왕도 수양시켜야 되는 거야. 그리고 왕이 수양했는데도 안 되면 왕을 갈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게 바로 이제 도학에서 그 시작점을 알리게 되는 거지. 김경필 같은 사람은 자기가 해봤단 말이야. 야, 내가 닭 울 때마다 일어나서 해보니까 나중에는 닭 울기 전에 일어나지더라. 니 왜 안 되는데? 되더라. 하고 안 되는 사람들한테 막 까버린다. 조인트 까뿐다고. 그럼 안 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 맞아요. 본인 알잖아. 살 안 빠져요. 왜 자꾸 살 빼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도학에서 김경필이 이제 자기 제자 반우영이라는 사람이 있다. 반우영한테 써준 한빙계라는 글이 남아 있어. 한빙계. 찰 한자 얼음 빙자. 그래서 걔는 이제 경계한다. 경계의 글. 이게 무슨 뜻이겠어? 창걸 경계해라. 그러니까 찬 한자가 있잖아. 차다는 거가 찬 걸 뛰어넘으면 얼음이 되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청출어람이라고 그러죠. 네. 파란색에서 남색이 나왔지만 남색은 파란색보다 진하다. 이 스승에게서 이 제자가 나왔지만 이 제자가 이 스승을 뛰어넘었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죠. 네. 의미도 있고 이제 우리가 그 얼음 위를 걷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조심 살아라 해서 한빙계라는 글을 지어주는데 이 한빙계의 핵심이 뭐냐 하면 경계해라. 그리고 삼가해라. 그리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해라. 그게 개신공구라는 말이야. 개신공구? 경계하라. 신 삼가해라. 우리가 공포스럽다 하잖아. 네. 두려워해라. 구도 두려워할 구자거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네가 도를 닦아야 한다. 하는 18가지 마음 공부법을 적어준 게 한빙계라는 이게 이제 도학의 실천법인 거지. 그래서 처음에 18가지를 보면 마음의 근원을 얘기해줘. 동정, 유상. 움직이는 것과 고요한 것. 이게 태극의 음량을 얘기하는 거지. 태극의 음량. 항상 이 동정은 있다. 그래서 마음도 이 태극의 천지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움직이는 내 마음과 고요하고자 하는 마음은 항상 이 안에 들어있고 이 고요한 마음 안에 바로 인간의 성품인 이니에지가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수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양해야 되느냐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지명돈인 뜻을 알고 어짐을 힘쓰는 거. 그러니까 네가 천성이 지금 하늘에 있다는 거 알았잖아. 그럼 하늘의 천성은 바로 이니에지가 포함됐다 했잖아. 그러면 그 인이라는 거를 내가 길러야 되는 거잖아.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마음을 닦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신선이 되거나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일단 버려라. 그거는 이단이다. 절대 성인이 되어라. 성인이 되어라. 그리고 나서 벼슬과 재물 여기 물건에서 멀어져라. 물건은 뭘 일으킨다? 욕심을 일으킨다. 실정. 그렇지. 그런 다음에 바로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는 것은 분노다. 분노.
분노를 잠재워라. 쉽지 않다. 분노를 잠재워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하는 법 가르쳐 줄게. 그 하는 법이 바로 첫 번째, 내 마음이 고든 곳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인식. 내 천성이 하늘에서 나왔잖아. 네. 그러니까 선함이 있다는 거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돼. 내 마음 안에 선함이 있다는 걸 첫 번째 믿어서 내 마음을 항상 선함으로 계속 우리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면 틀어놓고 그거 계속 틀어놔야 된다. 그런 다음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딱 하루를 보냈잖아. 그 다음에 내일 딱 자기 전에 내가 오늘은 이 욕심 때문에 내가 사실은 500원인데 400원을 나도 모르게 쓱 내밀지 않았나? 내가 요 갖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쓱 가서 옷으로 가리면서 내가 이거 쓱 빼돌리진 않았나? 이걸 딱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다음 날도. 그럼 내가 어제 했던 일을 내일은 반드시 고치고 하루하루 새로워지는 거지. 그걸 계속 닦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 그 마음을 수련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마음을 위해 몸을 닦아라. 마음을 그렇게 쓰면서 네가 해야 될 건 바로 몸을 닦는 거다. 몸을 행동을 그렇게 해라는 뜻이. 구체적인 행동법이 나와. 그게 바로 뭐다? 옷 입는 것과 앉아 있는 법을 매일 딱 규칙대로 하는 거야. 옷 입는 법, 앉아 있는 법. 그래서 항상 갓이 삐뚤지 않게 써라. 그 조선시대에는 항상 갓을 써야 되잖아. 그렇죠. 갓을 바르게 써. 그리고 옷을 묶는 거, 옛날 옷 이렇게 묶잖아요. 이렇게 매듭을. 네. 그걸 항상 바르게 묶어. 그런 다음에 항상 딱 무릎을 꿇고 바르게 앉아 있는 연습을 매일 해. 그 연습을 매일 하는 거야. 연습을. 옷 입고 앉는 법을 매일 연습하는 거지.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 바르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신경이 온통 내가 옷을 바르게 입고 앉는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으로부터 얼마나 힘들어. 그 연습 계속 시키는 거야. 그게 불편하지 않을 때까지. 그러면서 바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걸 경이라 그래. 마음을 집중해서 한 가지로 딱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걸 경이라 그러는데 그 경을 수련하는 거야. 한 가지에만 집중해. 근데 그 한 가지가 뭐다? 화두? 그 화두인데 불교에서는 화두지만 여기 유교에서는 인. 인. 인이 예지에 그 내 착한 성품만 신경 써. 그리고 나서 내 행동을 효제충신. 내가 효도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바로 내 앞에 있잖아, 부모님이. 그렇죠. 내가 의관정제하고 앉아 있는 연습하고 나서 일어나면 부인, 자식, 부모님, 형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가족이네.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를 굉장히 규칙대로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성실함을 기르는 거지. 그러니까 방에 옷 바로 입고 앉아 있고 생각을 한 가지만 하고 문을 딱 여는 순간 어머니한테 어머니 일어나셨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인 이리 오시오. 애들한테 이리 오너라 회초리 맞자. 형제한테 형 싸다고 한 대 맞을래? 이거를 매일 반복적으로 성실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마음이 자동으로 몸을 완벽하게 규칙적으로 만들어서 마음을 자동으로 한 가지 집중시키면서 갚버리는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게 김종직한테 배운 김갱필 공부법이네요. 똑같은 거잖아요. 새벽에 다굴 때 일어나가 그렇지. 해라. 근데 이게 소학이야. 소학에 나와 이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를 계속 공부하는 거야. 계속. 그러면서 여기 몇 가지가 나와.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이제 거짓말하지 않는 거. 계속 내가 하루에 거짓말 했나 안 했나 살펴보는 거. 했으면 내 스스로에게 종아리를 때리고 막 그래야 돼. 그리고 막 독서를 내가 하루에 몇 페이지 읽었나 그 정해놓고 해야 돼. 막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가지고 딱 나를 수신제가 하는 거지. 그 방법으로 나를 닦아서 내가 하늘과 나 사이에 경계가 허물어지고 내가 마침내 내 마음대로 했는데도 하늘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지로 가는 도학, 그 시작점을 이르게 되는 공부법을 김경필이 시작한 거야.
듣다 보니 재미는 없을 것 같네요 인생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잘 생각해봐. 근데 이걸 누굴 가르쳤다고? 정종한테 이걸 하라고. 아, 중종한테. 그러니까 이제 조광조가 이거 배워가지고 중종한테 시키니까 중종이 미쳐버린 거야. 야, 니 가. 가. 너 나가, 이 자식아. 근데 결국은 이게 이황, 이의를 거쳐서 우리나라 성리학의 기본 아주 태도인 사상이 돼버린 거예요. 가림하게 된. 그렇지. 자, 이게 바로 김굉필의 어떤 그 도학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김굉필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뭐 김굉필처럼 살 수가 없겠죠. 있다. 있다. 힘들다. 있지만 힘들다. 힘든데 하면 좋다. 네. 하면 좋은데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면 왕한테 쫓겨난다. 그래서 안 할 거다 본인은. 못 하겠다. 본인 못 하겠다. 상무님은 못하겠다. 못하겠다. 오케이. 우리가 이렇게 선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없다. 있는데 그냥 상놈으로 살겠다. 내 선택은 상놈이다. 상놈이다 그냥. 오케이.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삶의 어떤 실천이라는 게 뭐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이건 사실 극도의 수양이다. 그렇지. 옛날 사람들 이렇게 살았다. 네. 이렇게 여러 아니지만. 가지가 아니고 그냥 뭐 한 개 정도. 사막고리님 말씀하신 뭐 책을 내가 하루에 한 5페이지 읽겠다. 그런 거. 그런 사사로운 것들부터 하면은 그래도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지금 거의 절에서 스님들이 하는 거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탑돌이 하고 음식도 다 가려서 먹고 막. 똑같은 거지. 뭐 스님도 도학이잖아. 그렇죠, 도학이죠. 이 도학을 통해서 부처 되려는 거고. 그렇죠. 유학에서는 이 도학을 통해서 이제 성인이 되는 거지. 공자가 되려는 거고 뭐 그런 거지. 사사로운부터 한 개 정도는 그래도 하려면은. 그래서 우리가 정교창 때도 얘기했지만 입지한 다음에 입지해야 돼. 입지하고. 뜻을 내가 딱 하겠다는 뜻을 세우고 이 중에 하나 정도는 실천해라. 뜻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이 입지가 먼저 돼야 돼. 입지가. 입지. 뜻을 먼저 세워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뜻을 세워보시는 고리타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유학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보면 누군가는 고리타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사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도인 것 같아. 인간의 길, 사람의 길. 예, 이 사람의 길에서 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검수가 되지 맙시다. 예, 그렇죠. 우리 마음의 선함을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고 그 성선의 어떤 선함을 닦으려고 했던 우리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선비들이 있었다. 그 극도의 노력을 한 사람들이 우리 선조였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예.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한번 살아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 조광조가 될 텐데 아마 뭐 사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림이 아니라 사화에 대해서. 사화. 우호사화, 갑자사화, 중종사화 또 있습니까? 4대 4화인데 근데 마지막 거는 이제 그 사림과 훈구의 대결이 아니라 사림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그렇습니까? 뭐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좀 기본 지식 배경을 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갱필을 한번 마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말씀을 안 드렸네. 저번 시간에 아까 녹음할 때는 들어갔는데 어떤 거? 그 도동서원에서 88 고속도로 타고 여행하는 거. 그 다음 시간에 하면 되죠. 유네스코 코스. 유네스코 코스. 그거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 초반에 말씀드리죠. 네네. 정말 멋진 여행 코스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팔아먹어야지. 그러면 말하면 안 되잖아. 우리끼리 말고 있고. 그거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